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이자율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재 졸적 금융경제학 원론 2편 2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편 2장 페이지로는 415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새로운 이자율 이론, 부제가 붙어 있죠. 이자율 논쟁의 영구적 종결, 이자율 논쟁의 영구적 종결이라고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자, 제가 이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한 가정을 조금 하고요. 그렇게 하편적인 가정입니다. 자, 거시경제학적 관점에서는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몇 번째 전 그 시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불이증권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불이증권. 불이는 붙을 붙자를 쓴다고 그랬죠. 불이, 이자 이자죠. 증권, 불이증권. Interest bearing securities 이렇게 할 수 있죠. 불이증권. 쉽게 말하면 그 이자가 붙는 증권이에요. 이자가 붙는 증권인데 이 불이증권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양도성 여하에 따라서, 양도성 여하에 따라서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잊으셨어요? 벌써 잊으시면 안 되는데, 양도성 여하에 따라서요. 양도성이 제약되는 거, 쉽게 말하면 양도성이 없는 것은 우리가 대차증서라고 합니다. 대차증서. 양도성이 있는 것은 이제 쉽죠. 채권, 본드,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입니다. 본드죠, 본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건 불이증권을 양도성 여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발행되느냐, 이미 발행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발행 대차증서, 기발행 채권, 또 신규 발행 대차증서, 신규 발행 채권 하는 식으로 그렇게 발행 시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우선은 신규로 발행되는 대차증서, 신규 발행 대차증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발행, 이미 발행되어 있는 기발행 대차증서. 그 다음에 채권도 신규 발행 채권이죠. 그냥 신규 채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발행되어서 유통되고 있는 기발행 채권. 이렇게 4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4등분. 4등분을 할 수 있죠. 신규 대차증서, 기발행 대차증서, 신규 채권, 기발행 채권.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앞으로 이자율 결정을 위해서 불이증권을 이야기할 때, 이자율 결정에 참여하는 이 불이증권은 이 네 종류 중에 얘만 빠집니다. 얘는 빠집니다. 얘는 빠져요. 신규 대차증서와 신규 채권, 기발행 채권 이 세 종류는 포함되고요. 기발행 대차증서는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대차증서는 양도성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차증서는 신규로 나올 때는 쉽게 말하면 자금 공급자와 자금 수요자, 그러니까 대차증서를 발행하는 자금 수요자와 대차증서를 사주는 자금 공급자가 이렇게 만나면서 쉽게 말하면 이자율을 흥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흥정할 수 있는데 일단 발행되고 나면 기발행 대차증서는 유통이 안 되니까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결정한 데는 얘는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때 참여해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참여를 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채권도 당연히 처음에 발행될 때 그 채권 발행자와 채권 인수자, 다시 말하면 채권 발행하면서 자금을 수요하는 사람하고 신규 채권을 사주면서 인수하면서 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 금리 흥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기발행 채권은 지금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양도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이 되는 거죠. 유통이 됩니다. 유통이 되니까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유통시장에서 이 기발행 채권의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고, 채권의 시장 가격과
채권의 유통수율하고는 역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자율 결정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자율 결정에 참여하는 불이증권은 신규 대차증서, 신규 채권, 그리고 기발행 채권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참고로 그 대부 자금설, Loan of Funds Theory라는 대부 자금설에서는 신규 대차증서만 이자율 결정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케인즈의 유동성 성어설에서는, 기존 경제학에서는 이 기발행 채권만 그 이자율 결정에 참여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 결정에는 이 세 종류의 불이증권이 참여를 합니다. 아무튼 저는 거시경제학적으로 대략 이렇게, 자, 그럼 이 대차증서의 이자율이 있겠죠. 대차증서에 붙는 이자율. 대차증서의 이자율이 있고, 그리고 채권의 발행 수익률이 있죠. 그러니까 발행 시장에서 형성되는 채권의 수익률. 그러니까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의 가격과 그 발행 시장에서의 채권의 수익률, 즉 발행 수익률하고는 물론 역비례 관계가 있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다는 의미는 그 기발행 채권이나 신규 채권이나 그 수익률과 가격하고의 관계는 역비례 관계라는 이런 뜻입니다. 채권의 유통 수익률. 요거는 쉽게 말하면 신규 채권이죠. 신규 발행 채권의 발행 수익률이고, 요거는 기발행 채권이죠. 기발행 채권의 유통 수익률. 그리고 대차증서의 이자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기발행 채권은 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이자율 있죠. 이게 대략 일치한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적으로는 그냥 일치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시장 이자율이다. 이렇게 전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충 이제 엇비슷하게 방향성이 있게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미시경제학적으로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린 지금 거시경제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적 접근으로 이 세 가지가 다 그냥 같은 수치를 취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우리가 말하는 시장 이자율이 그냥 이런 걸 뭉뚱그려서 시장 이자율을 본다. 마켓 인터레스트 레이트죠. 마켓 레이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부르고 그냥 마켓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렇게 써도 되죠. 그냥 마켓 인터레스트 레이트, 시장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전제를 하고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께 저의 이자율 결정이론, 새로운 이자율 결정입니다. 아쉽게도 기존 경제학한테는 새로운 이자율 이론이지만 저한테는 1983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이자율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4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량자금설이라는 제목이 유량자금설의 개요죠. 제1항 유량자금 공급과 유량자금 수요의 개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유량자금 공급 개념이 나옵니다. 유량자금 공급. 유량은 그냥 제가 이름 붙이기가 좀 마땅치 않았고 그냥 플로우라는 이름으로 케인즈가 채권 스톡 시장에서, 채권의 그 저량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식으로 잘못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유량자를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이 그냥 유량자금 공급입니다. 유량자금 공급으로 시작하죠. 유량자금 공급. 이거는 거기 써진 것처럼 일정 시점에 있어서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의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또는 기발행 불이증권의 매입을 위해 그 대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으로서의 유해 공급. 좀 길죠. 엑기스만 쓰게 되면 일정 시점에 있어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의 일정 기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종류의 불이증권입니다. 세 종류의 불이증권. 세 종류 불이증권. 아까 말씀드렸죠? 신규 대차증서, 신규 채권, 기발행 채권. 세 종류의 불이증권. 안 써도 되겠죠? 세 종류 불이증권의 매입을 위해
매입을 위해 그 대가로, 매입을 위해 그 대가로, 이거죠, 대가. 대금이란 뜻이겠죠. 그 대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입니다. 자금의 총액. 물론 자금의 총액으로서의 유효 공급이 돼야 되겠죠. 예. 근데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유량 자금 공급. 플로우, 영어로 말하면 플로우. 죄송합니다. 책에는 그대로 써드리겠습니다. 유량 자금 공급은 공급은 supply죠. supply of flow funds. 자금은 영어로 펀드죠. 펀드. S 붙이죠. 보통 펀드. supply of flow funds는 이겁니다. 불이증권의 매입을 위해 그 대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 자, 불이증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요. 불이증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매입할 때 뭐를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공급자는 사실은 불이증권 수요자인 거죠. 그죠? 수요자인 겁니다. 자금의 공급자는 불이증권 수요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불이증권을 사주겠다는 얘기니까 불이증권 수요자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나 거울에 비치는 이미지, 미러 이미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불이증권의 매입을 위해 혹은 매입을 위해 제공하는 거죠. 매입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금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금 공급이라고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량 자금 수요. 자금 수요. 이건 demand for가 되겠죠. demand for flow funds. 펀즈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역시 대응하는 개념이니까요. 일정 시점에 있어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의 일정 기간 동안 이 세 종류 불이증권의 매출을 통해 이거는 세 종류 불이증권의 증권의 매입하는 것이 매출입니다. 매출을 위해. 매출을 통해. 그죠? 네, 매출을 통해죠. 매출을 통해 그 대가로 조달하고자 하는입니다. 이제는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입니다. 이게 유량자금 수요입니다. 여러분들 이쪽이 더 화폐 수요, 화폐 공급보다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뭔가 자금을 공급해주고 자금을 수요하는 거예요. 수요하는데 제가 자금을 받아오려고 그러면 증서 줘야 되잖아요. 그냥 돈 받아오나요? 뭐 친구 사이에서는 그냥 받아올 수 있지만 그 친구 사이에서 그냥 받아오더라도 법률적으로는 무형의 보이지 않게 사실은 대체 증서를 제가 발행을 하는 거죠. 그죠? 발행하는 거죠. 구두로 발행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꼭 갚을게. 남아 이런 중천금이야. 그러고서 내가 이거 꼭 갚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 자체가 서류는 아니지만 구두로 증서를 발행한 거죠. 네, 농담이고. 자, 아무튼 세 종류 불이증권은 매출을 하는 겁니다. 매출을 통해서입니다. 불이증권을 매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발행하든 안 그러면 기발행 채권을 매각하든 어쨌거나 하여튼 크게 보면 매출이거든요. 매출을 통해서 자금을 당겨오는 거죠. 그죠? 자금을 당겨오는 건 매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매출을 통해서 조달하고자 합니다.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총액이죠. 네. 책에선 자금의 총액으로서의 유효수요, 이렇게 이제 유효수요라고 적혀 있죠. 당연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이론 책에는 유효 수요와 유효 공급을 매치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요. 아무튼 유량자금 공급과 유량자금 수요의 개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금을 수요한다는 얘기는 수요하면서 그냥 수요하면 안 되죠. 불이증권을 매출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매출하는 겁니다. 사실 불이증권하고 자금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불이증권 가진 사람이 일종의 증서니까 너 옛날에 나한테 돈 빌려갔지 하고 돈 갚을 거 있지
하면 제가 그 증서 보고서 그래 맞아. 내가 그 원금 뭐 이자 이렇게 지급할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더 설명 필요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인식하셔야 될 건, 자금 공급자는 이거는 불이증권 수요자구나. 자금 수요자는 불이증권 공급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자금 공급 쪽, 자금 수요, 자금 쪽으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이자율은 어디서 결정되냐면 이 유량 자금 공급과 유량 자금 수요를 균등화시키는 수준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볼까요? 거기 보게 되면 유량 자금 공급 항수의 형태 이런 게 나옵니다. 유량 자금 공급 몇 페이지냐면요, 420페이지에 나오고요. 네,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유량 자금 공급 세로축이 시장 이자율입니다. 시장 이자율. The rate of interest, 혹은 interest rate 해서 보통 R로 쓰죠. R, 시장 이자율이고. 이쪽이 이제 그 자금의 양입니다. 자금의 양. 펀드니까 F로 쓸 수 있겠죠. F. 자금량. 자금량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보게 되면 유량 자금 공급이, 제가 유량 자금 공급을 이렇게, 유량 자금 공급 곡선 이렇게 우상향합니다. 이게 유량 자금 공급 곡선입니다. 유량 자금 공급. 펀드하고 공급이니까 서플라이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유량 자금 공급이 왜 이렇게 우상향하냐? 다시 말하면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죄송합니다. 이거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이 전체 칠판이 편리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올라갈수록 자금을 더 많이 공급하려는 겁니다.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더 많이 공급한다. 그 얘기는 뭐죠? 자금을 더 많이 공급한다는 얘기는 또 그만큼 반대로 그 이면에서 불이증권들을 더 많이 매입하려는 거죠. 그죠? 네.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불이증권을 더 많이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동그라미 1번 아래쪽에 그 첫 번째 논거는 불이증권에 투자할 때 당연히 이자 수입에 관심을 가지는 경제 주체들 일반의 행동 양식에서 발견될 수 있다. 자, 우리가 자금을 공급하는 거는 왜 자금을 공급할까요? 우선 그 불이증권을 사들이면서 이자 때문에, 이자 수입을 신경 쓰기 때문에 사실 이자 받기 위해서 자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경제 주체들은 어떻게 돼 있죠? 일반 경제 주체들은 이자 수입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 그들은 시장 이자율이 높을수록 불이증권으로부터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죠.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이자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자산을 제치고 불이증권을 보다 많이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자 수입을 더 많이 기대가 되면, 지금 돈이 있는데 주식보다 부동산보다 얘가 더 이자를 많이, 이거는 그 예상된 수익률이 현재 이만큼인데 조금인데, 이걸 하게 되면 이자 수입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얘를 조금 처분하고 대신에 불이증권을 매입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불이증권 시장 쪽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높을수록 유량 자금 공급은 증가합니다. 다음, 그 두 번째 논 겁니다. 케인즈가 제시한 거기도 합니다.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서 시세 차익이죠. 시세 차익에도 관심을 가지는 전문적인 채권 투자자들의 행동 양식에서 발견될 수 있다. 자, 이들은 현재 시점에서 시장 이자율이 보다 시장 수익이 높은 수준을 취하고 있을수록 가까운 장래에 시장 이자율이 도로 하락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시장이율이 높다는 얘기는 채권의 시장 가격이 현재 낮은 거죠. 역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채권의 시장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나중에 시장 이자율이 조만간 떨어지게 되면 채권의 시장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은 이 채권에 지금 투자하면 시세차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시세 차익을 겨냥하고서 시장이익이 높을수록 다시 말하면 채권의 시장가격이 낮을수록 시세 차익을 겨냥해서 채권을 더 많이 살려고 그러죠. 유통시장에서 더 많이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자금을 더 많이 공급해 주겠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을 보다 많이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채권을 보다 많이 매입하면서 자금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논거입니다. 세 번째 논거는 설비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들의 행동 양식에서 발견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투자의 한계 효율은 체감한다고 할 때 그들은 자, 시장 이자율이 높을수록 시장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투자의 한계 효율은 체감하니까 여러분 거시경제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투자를 조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럼 설비 투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그러면 그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도 감소하잖아요. 설비 투자를 줄이니까 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도 감소하니까 그러면 이 기업이 만약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그 회사라고 치면요. 그러면은 설비 투자를 많이 할 때는 이 현금이 다 필요한데 설비 투자를 줄이려고 하니까 그럼 여유 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유 자금 가지고 좀 돈을 굴리자 그래가지고 유량 자금 시장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설비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들 중에 여유 자금이 있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좀 올라갈수록 설비 투자를 줄이니까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이 많아져갖고 유량 자금 공급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논거에 의해서 시장 이자율이 높아질수록 유량 자금 공급은 증가하는 겁니다.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량 자금 수의 형태가 나오죠. 예, 유량 자금 수의 형태입니다. 421페이지. 유량 자금 수의 형태는 제가 유량 자금 수요인데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수요하고 똑같아요. 유량 자금 수요. 유량 자금 수요. F, 디맨드니까 D를 쓰겠습니다. 유량 자금 수요는요, 또 일반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율이 내려갈수록 이거는 우하향하는 거죠. 우하향합니다. 이자율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유량 자금 수요는 줄어들죠. 그럼 제가 이자율 올라간 쪽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이 유량 자금 수요는 줄어드느냐? 이자율이 올라갈수록 자금 수요가 준다는 얘기는 사람들은 불이증권을 덜 매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죄송합니다. 유량 자금 수요, 자금 수요자는 불이증권을 팔려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팔려는 사람이죠. 매출하려는 사람이죠. 매출하려는 사람이죠. 매출을 통해서 자금을 단계 올려는 사람이니까 자금을 수요하고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논거는 부족 자금을 불이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할 때 당연히 이자 부담에 관심을 가지는 경제 주체들 일반의 행동 양식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들은 시장 이자율이 높을 때 불이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땡겨오게 되면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자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 부담이 아시잖아요.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부담되잖아요. 부담되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이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꼭 내가 불이증권을 발행해야 되냐? 그거 말고 딴 거 발행하면 되지 않냐? 그래갖고 다른 자금 조달, 대체 자금 조달 수단에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쪽으로 내가 다른 유량 자금 시장 말고 다른 금융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자금을 당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주식을 발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불이증권을 조금만 발행하려고 합니다. 적게 발행하려고. 불이증권을 조금 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량 자금 시장에서는 자금을 덜 조달하려고 하는 거죠. 덜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논거는 전문적인 채권 투자자들의 행동 양식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들은 현재 시점에서 시장 이자율이 보다 높은 수준을 취하고 있을수록 가까운 장래에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채권의 가격이 시장이율이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죠. 채권의 시장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채권 시장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이건 조만간 시장이 떨어지면서 채권 시장 가격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죠. 시세 차익. 그러면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내가 장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거 이익 볼 건데 갖고 있어야지. 쉽게 말하면 안 팔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기 채권을 안 팔려고 합니다. 덜 팔려고 합니다. 덜 팔려고 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채권을 덜 판다는 얘기는 원래는 채권을 매각하면서 자금을 당겨 올려고 했는데 이걸 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자금을 덜 수요하는 거죠. 기발행 채권을 덜 매각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금을 덜 당겨 올려는 거죠. 자금을 덜 당겨 올려는 거니까 자금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자금 수요가. 여러분들이 일반 그 자금 수요 공급할 때는 신규 채권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기발행 채권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발행 채권에 대해서 이자율과 연관시킨 분은 존 매너드 케인즈입니다. 케인즈가 그러니까 여러 그 부문 중에 한 부분에는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한 부문은 제대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을 설명 못 하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장기 채권의 기보유분을 보다 적게 내출하려고 합니다. 자, 그 세 번째 논거는 설비 투자를 취하는 기업들의 행동 양식에서 발견될 수 있다. 투자의 한계율을 체감한다고 할 때 그들은 시장 유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높으니까 설비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겠죠. 감소하는데 이제 지금 이 기업들은 자금이 부족했던 기업들이에요. 그럼 설비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니까 그러면 자금을 덜 조달하면 되는 거죠. 부족 자금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 자금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니까 그만큼 자금시장에서 보다 적은 자금만 조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적은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니까 유량 자금 수요가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수록 줄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시장 이자율은 FS와 FT가 균형을 이루는, 제가 교재에선 R2를 썼나요? R0를 썼나요? R2를 썼네요. R2. 이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시장 이자율은. 화폐 공급과 화폐 수요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유량 자금 공급과 유량 자금 수요가 일치한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자, 왜 이렇게 결정되는지, 만약에 시장 이자율이 R-의 수준에서 어떤 이유에서 형성되어 있다면, 그러면 여기서 자금 수요는 이만큼이죠. 이게 자금 수요입니다. 자금 수요. 그리고 자금 공급은 이만큼이죠. 공급. 그러면 초과 공급이 있는 거죠. 초과 공급이 있어요. 자금의 초과 공급. 자금이 막 넘쳐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거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자금을 공급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낮은 이자율로라도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압력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고요.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R2-, R2', R+, R2'에 있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이제 자금 수요가 이만큼이죠. 자금 수요입니다. 그리고 자금 공급은 이만큼이죠. 자금 공급. 그러면 그 자금 시장에서는 이제 자금의 초과 수요가 있게 되는 거죠. 초과 수요가 있게 됩니다. 초과 수요. 자금을 이제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고서라도 자금을 더 당겨와야죠. 그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이자율은 이 유량 자금 공급과 유량 자금 수요를 균등화시킨 수준에서 결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론을 저는 앞으로 저의 이론입니다. 유량 자금설이라고 명명하기로 하겠습니다. Flow Funds Theory. 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